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성기영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희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 휴전을 90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미국이 중국에 최고 1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중국은 125%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갈등을 키웠었는데요.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15%씩 관세를 내리는 90일 휴전을 진행한 후 이번에 세 번째로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번 미중 연장 합의로 세계 경제는 한숨 돌렸지만 동맹국에는 무차별 관세 폭탄을 투하하며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만은 유독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3차 관세 휴전 합의 속내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가운데 향후 집값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간 집값 동향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였었는데 네. 소폭 상승했어요. 네, 상승을 했지만 뭐 의미 없는 상승. 그냥 보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그 방향성을 결정지을 만한 뚜렷한 재료가 없었어요. 장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좀 지루하고 탄력적이지 않고 이제 이런 장세였습니다. 코스피는 장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0.04% 올랐습니다. 3,225.66에 코스닥은 0.14% 오르면서 815.26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당히 강세이긴 했는데 이내 상승물을 다 반납을 했고 이후에는 계속 상승 하락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8.15 광복절 휴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량도 오늘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어제까지 다 반영이 돼서 그 이슈 자체도 좀 소진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세제 개편과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도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투자자들은 좀 관망 모드로 들어간 그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주들도 오늘 다 혼조세였습니다. 근데 지수가 힘이 없었던 건 역시 시총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인 횡보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뜨거웠어요. 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사실 비트코인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도 상승폭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이어서 오전 한때는 미 달러화 기준으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2만 4천 달러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전 최고가가 지난달 14일 기록했던 12만 3,200달러대였으니까 딱 한 달 만에 역대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쓴 거고요. 현재는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12만 1,000달러대까지 가격이 내려온 상태지만 여전히 강세 네. 흐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번 강세장에서는 사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은 알트코인들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이었고 특히 이더리움이 오랜만에 아주 강세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도 달러화 기준으로 4,74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지난 9일에 이더리움의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게 4,000달러대였는데 이걸 돌파한 이후에 쭉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의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이전 최고가가 거의 4,891달러 이게 2021년에 당시 기록했던 가격대인데 이것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솔라나, 도지코인, 트론, 아까 말씀드렸던 XRP 이런 것들이 다
3에서 6%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가상자산이 왜 다시 강세장으로 들어선 건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가상자산도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했는데 이것도 금리와 사실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위험자산으로 아무래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그리고 근원 물가도 예상치와 일치하게 되니까 다음 달 예정된 미국의 금리 결정 회의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기대가 커지면 위험자산 선호에서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에도 이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상자산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현재 추진력을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호재성 신호들도 여러 가지들이 나왔죠. 네. 예를 들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이걸 401k라고 하는데 퇴직연금에 이 암호화폐 같은 대체 자산들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포함됐다라는 네. 거죠. 이에 따라서 이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기대가 되게 커요. 매년 미국 퇴직연금 시장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 대비 최대 19%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기관 투자자라든지 기업들이 가상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상장 지수 펀드 ETF에 최근에 하루 10억 달러 넘는 자금이 유입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유동성 공급에 따른 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이 흐름이 계속 갈 것인가? 이 우상향의 흐름이 계속 갈 것인가? 지금 전반적인 강세장의 흐름은 꺾이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정부에서 경기 판단을 한층 긍정적으로 바꿨네요. 네, 정부가 이제 매달 내는 경기 진단 보고서가 있죠. 최근 경제 동향 이게 이제 겉표지가 녹색이에요. 그래서 그린북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은 네. 이걸 베이지북이라고 하죠. 우린 그린북이라고 하는데 그린북 8호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달 그린북을 보면 정부가 경기에 대한 인식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종합 판단은 이렇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보면 건설 투자 회복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의 고용이 여전히 애로해 있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방점, 무게중심은 뒤에 있는 거죠. 정책 효과 등에 의한 소비 증가세의 전환,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 이런 표현을 쓴 게 주목할 만하다라는 변화입니다. 기재부가 이 소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담은 게 작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변화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고 최근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도 한참 진행이 되고 있죠. 이에 따른 경기가 소폭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포함이 됐었던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 이 표현이 이달에는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린북에서 계속 보면 계엄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있다라는 표현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지난달에도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 이렇게 좀 표현 자체는 수위를 낮췄지만 경기 하방은 계속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 하방 압력이라는 표현을 아예 뺐다는 것도 정부의 경기 판단이 긍정적으로 바뀐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도 막대한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8월호를 보면요. 6월 말 기준 총 수입은 320조 6천억 원. 1년 전보다 24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국세 수입은 190조 원, 21조 5천억 원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업 실적 개선, 법인 이자, 배당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법인세가 14조 4천억 원 더 거쳤고요. 소득세 역시 7조 1천억 원 더 확대됐습니다. 그럼 이제 총 지출을 봐야 되겠죠. 389조 2천억 원, 지난해보다 17조 3천억 원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총 수입에서 이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68조 6천억 원 적자.
네. 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연금 같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 재정 수지를 봐야 되는데 이 관리 재정 수지는 94조 3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는 9조 1천억 원 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이긴 하지만 역대 네 번째로 여전히 큰 규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추경을 위해서 국채 발행한 것까지 반영이 되면 올 연말 나라빚이 1,300조 원을 넘어설 걸로 전망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을 보면 1,218조 4천억 원, 전월 대비 6천억 원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된 수치에는 5월 당시 그 불났던 것 때문에 재난 상황 때문에 그 했었던 추경 당시 추경까지만 포함된 겁니다. 산불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부터 집행되기 시작했던 2차 추경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7월 재정 동향부터 반영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당시 2차 추경을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규모가 21조 1천억 원입니다. 이제 이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재부는 이 국채 발행분까지 반영될 경우에는 이제 올해 연말 관리 재정 수지는 111조 6천억 원, 이에 따라서 국가 채무는 1,301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비율로 따져보면 49.1%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50%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정하냐 아니냐 여기에 네. 대한 논쟁이 뜨겁죠. 그렇죠. 턱밑까지 온 겁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오늘까지는 김희수 아나운서가 진행합니다. 네. 자, 미중 관세 전쟁의 휴전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맹국들에게는 무차별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는 관세 전쟁 휴전을 11월까지 90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는 유독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중국의 희토류 통제권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 유예는 3차로 끝날 것인지, 미중 정상회담이 기한 내 이루어질 것인지, 복잡한 미중 관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관세 휴전은 지난 5월에 맺은 제네바 협의를 연장하기로 한 건데요. 지난 5월에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에서 맺었던 통상 협의가 꽤 우호적이었던 것 같은데 먼저 유예된 관세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네, 그래서 5월달에 했던 것하고 똑같이 그냥 간 건데 그때 좀 무지막지하게 올렸죠. 145%까지 간 거를 30% 낮춘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25%에서 더 이상 안 올리겠다. 그래서 미국은 145%인데 왜 중국은 125냐 그러면 125든 100이든 그 이상이 되면 실제로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125로 스톱한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 안 하겠다고 그래서 125%로 이제 상한선이 정해졌고 그 중국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10%로 이제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미국은 30% 때리고 중국은 10%면 이게 서로 언밸런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는 미국은 30% 중에서 20% 펜타닐 관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타닐을 이제 중지를 시키면 20% 빼주겠다. 마약을 통제하게끔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은 30%, 중국은 10% 그렇게 이제 된 거고요. 그래서 90일 동안 합의를 못 봤다는 거죠. 제네바 합의 이후에 또서 이번에 또 90일 연장을 한 겁니다. 예. 그 당시 따져보면 정말 강하게 충돌했었거든요. 미국이 먼저 치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관심이 컸는데 역시 또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국이었었는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하고 관세 협상 맺는 과정 보면 동맹국들에는
가차 없었잖아요. 근데 지난 4월에 중국에 145%까지 관세 부과하겠다고 꽤 강하게 나가더니 근데 지금 이제 30%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3차 또 유예까지 하고 있고 이 정도면은 강하게 나가더니 왜 이렇게 저자세를 보이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 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알고는 있었지만 미국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암초를 이거를 만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의 적이 되는 건 위험하지만 동맹이 되는 건 더 치명적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키신저가 했었는데 딱 그게 지금 상황에 맞죠. 전 세계 되게 오래전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에서 그렇죠. 적용이 되네요. 동맹국들한테는 이제 관세 때리고 뭐 이제 투자 요구하고 하는데 중국한테는 아직 그걸 못했던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히토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히토류는 중국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동에 쌀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석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히토류가 있다. 그래서 쌀밥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쌀밥만 먹으면 각기병이 걸리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뭐 비타민 같은 이런 건데 산업의 쌀이 석유라고 하면 비타민이 바로 히토류다. 네. 중국은 이제 그렇게 정의하고 요거를 이제 중국이 가공 처리하는 거를 거의 90% 이상을 지금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이제 봉착을 해버린 거죠. 예.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예된 게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러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뭐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히토류, 펜타닐, AI 칩.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히토리하고 펜타닐을 쥐고 있고 네. 미국은 AI 칩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서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더 급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 합의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다가 이제 필살기라는 거죠. 지금 AI 시대에 AI 칩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고 예. 또 지금 AI 시대라고 하지만 AI를 굴리는 모든 첨단 장비에 히토류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만들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꼬리를 무는 이제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것은 뭐 단칼에 잘라낼 수 없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히토류와 펜타닐, AI 칩 이 두 개를 어떻게 어떤 비율로 서로 조합하냐 이게 이제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히토류가 그 한자로만 보면은 희귀하다 할 때 그 희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귀한 흙인 거잖아요. 히토류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중요성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뭐 예, 심플하게 보자면 되는 걸까요? 예, 미국의 국방 시스템에서 2025년의 조사를 보면은 히토류 광물이 해군 장비 중에서 91%가 이게 들어가야 되고 네. 그 가장 낮은 게 해병대인데 머린콥 같은 경우도 장비의 62%가 이게 히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근데 이것에 거의 뭐 90% 가까운 것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급을 안 해버리면 미국이 장기적으로 무기를 못 만드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F-35나 뭐 항공모함에도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칼에 다른 나라와 달리 이제 관세 부과를 못했던 것은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 로봇, AI 관련되는 이제 뭐 장비 이게 지금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4월 달부터 히토류를 통제를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석 달이 지나가 버리니까 재고가 스탁아웃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고가 소진됐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못하는 문제가 바로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부터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로봇 만드는데 이게 히토류 금속이 없어서 이제 생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알아챈 거죠. 아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중국이 계속 이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쪽에 90% 이상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뭐 한 40%에서 50% 정도가 중국이 매장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나라들 미국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네. 말씀하신 건 히토리이기 때문에 아주 극소량이라서 네. 이걸 채취하려면 엄청난 자연 훼손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정제하고 정련하고 재련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오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도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이것을 공장을 돌릴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뭐 했다고 그러면 바로 이제 환경론자들이 들고 오니까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가능하냐. 중국도 요즘 환경시장 많이 쓰는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국토가 우리나라에 뭐 98배, 100배 되지만 그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역으로 이거를 그냥 고원이나 사막에 묻어버리는 거죠. 폐기물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안 보이는 곳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환경 이슈에 대해서 또 사회주의국가의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 생산의 한 65%또 완제품의 90% 가까운 점유율을 가져버린 거죠. 예. 그러면은 뭐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각자 우위에 있는 게 미국은 AI 칩인 거고 중국은 이제 히토리인 거고 그거를 놓고서 이제 지금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맛보기 협상을 사실은 했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이제 AI 칩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모든 칩, 그 H20이라고 하는 저사양 칩도 막았다가 네. 최근에 풀어줬어요. 근데 그 풀어준 이유가 바로 이제 히토류 공급을 풀어주라. 요런 이제 이 시그널로 사실은 준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이걸 간보기를 한 것이 중국이 H20 정도의 그 낮은 수준의 AI 칩을 얘들도 국산을 했어요. 그래서 하웨이가 910C, 910D라고 하는 칩을 만들었는데 요게 H20보다는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위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고성능 칩 H100이라든지 이걸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웃기는 것은 중국이 H20 풀어달라고 그랬다가 H20을 풀어주니까 자기네 나라의 이제 공공기관이나 중요한 기업들한테는 H20 쓰지 마라. 그래서 국산 제품 써라. 하웨이 네. 거를. 거기에 이제 킬 스위치나 지난번에 하웨이 때 생겼던 이제 그 뭐 백도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2018년인가요? 하웨이한테 당했던 것, 하웨이가 당한 거랑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웨이도 마찬가지로 그 백도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통신 장비를 전부 미국에서 철수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뭐 정보가 빠져나간다 이런 그렇죠. 부분이었던 거죠. 예. 근데 아직도 미국은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아요. 네. 그걸 이제 중국도 똑같이 이제 이게 써먹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협상에 우리가 H20 정도로서는 만족 못한다. 요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H20을 수입은 하지만 중요한 기관에는 이거 쓰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지금 H20 갖고는 이제 히토리를 완전히 푸는 것은 어렵다. 이제 그렇게 간접적으로 시사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중국 협상 잘하네. 달라고 그러더니 주니까 안 받고 딴 거 쓰라고 이렇게 바꾸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입장을 갖다 이렇게 빨리빨리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뭐 2000년 동안 뭐 협상, 음모, 네. 전략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밀당이 고수라고 해야죠. 그럼 이번 3차 관세 유예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이에요? 뭐 상무부나 이제 협상의 담당자인 허리뽕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이제 립 서비스를 했어요. 상무부는 유예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협상 진전에 만족을 표한다. 그리고 허리뽕 부총리는 자유무역을 해야 되고 미국이 기술 통제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나 이 자기네가 뭘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자,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요. 실무협상단이 이미 2주 전에 유예 결정을 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주나 시간을 끌었어요. 결국 관세 휴전 마지막 날 서명을 했는데 자, 그걸 보면 과연 미국과 중국이 4차 유예도 가능하게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 유예 기간인 11월 10일 전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요? 그래서 우리가 아펙 정상회담이 11월 10일 이전에 지금 우리가 열려요. 경주에서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시진핑도 올 거고 트럼프도 올 건데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합의를 보게 되면 11월 10일 이전에 이제 타결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까지의 그 관례를 보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나서기 좋아하고 모든 최종 사인은 자기가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실무 책임자들이 벌써 3차례나 협상을 했는데 결론을 못 냈다는 것은 결국은 실무자로서는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고 트럼프의 사인이 마지막 결정이라는 건데 그것은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싶다는 것은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은 이제 시진핑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둘이서 면대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펙 정상회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연장해야 되겠죠. 90일 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펜타닐이나 히토리하고
AI 칩을 어느 정도 지금 H20에서 H100까지 허용을 해줄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서로의 비율 조정 이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아마 그 정상 간의 이제 회담이 이제 성사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11월 10일까지 볼 필요도 없이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을 주목하면 되겠네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게 안 됐다고 그러면 뭐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때 이제 그 양국가 정상들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렇게 미국과 대등하게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지도력이 되게 관철이 잘 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시진핑 퇴진설, 시진핑 이상설이에요? 이거는 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누가 얘기를 했냐를 봐야 되는데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제대로 된 언론이나 영국이나 서방 세계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니라 뭐 이제 주로 유튜브니 뭐 이제 이런 데들에서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시진핑의 실각설 같은 경우는 이것은 뭐 언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전 세계 경제나 정치 외교 구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슈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보기관, 영국의 정보기관, 한국의 정보기관은 이거 모르고 있냐. 그럴 정도로 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그런데 어떤 정보기관도 또 어떤 유령 매체도 시진핑의 실각설을 보도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매체 같은 보도한 매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국에서 그 중국에 대한 이제 반체제 활동을 하는 유튜브 채널들, 네. 뭐 미디어들 이런 쪽에서 나온 것들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과장이 돼 있고 또 그런 이슈가 있다고 했을 때 지도자가 실각설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 수도 베이징을 비우고 지방을 수출할 수 있냐, 그리고 베이징을 비우고 해외를 순방할 수 있냐. 그 사이 4월달 이후로 보면 시진핑이 해외 순방을 6개 나라를 했고 지방 시차를 4번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봐도 그것은 그냥 이제 뭐 호사가들의 썰이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중 정서가 워낙 세기 때문에 꼭 북한의 지도자가 뭐 이제 어땠다 했을 때 그것이 유행하는 것처럼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오히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들은 최근 돌아가는 뭐 정책 나오는 것들하고 진행하는 걸 보면 오히려 시진핑의 권력은 강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진핑 퇴진설이 나오는 거는 그냥 일각의 희망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앞서 미중 관세 협상의 아킬레스건이 히토리와 반도체라고 말씀해 주셨고 결국은 향후 미중 갈등은 기술 패권 전쟁으로 비유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미국하고 중국 모두 좀 쉽게 양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결국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걸로 전망하세요? 그래서 중국의 뭐 그 곰이랄까 곰이 한번 물만 나누듯이 중국이 패를 하나 문 것 같아요. 결정적인 히토리라는 패를 물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쉽게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합의를 한다고 해도 풀어주는 것의 조건을 버터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월간 유예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대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I 집중해서 H20은 됐고 H100을 예를 들면 이제 뭐 일정한 만큼 더 이제 수입을 하게 한다든지 네.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단계적인 그 해제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것은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주고 난 다음번에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가 있냐? 그 카드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를 끝까지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정말 가소롭긴 한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히토리라는 것이 당장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산 다시 파고 정제 공장 지어도 3, 4년, 4, 5년이 걸려야 제품이 나오는 건데 네. 당장 이제 1년 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선에서 이게 이제 떡 하나 좀 안 잡아먹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 통제를 그 6개월 뭐 3개월 정도 히토리 통제를 푸는 조건으로 일정한 수량의 AI 칩을 판다. 뭐 이런 정도로 숨통을 튀어가면서 그 시간을 끌어가면서 이제 히토리의 그 국산화 또는 이제 다른 대체화 이게 진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미국도 이제 세게 나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 히토류가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참 대단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협상할 때 상대방의 패가 빤히 보이면 그때부터 협상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히토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협상이 계속 이렇게
팽팽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는 히토리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필살기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이제 해안을 가진 이제 리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히토리 문제는 등소평이 이제 그 90년대 초반에 그 지방 시찰을 하면서 그때 등소평이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동에 석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히토리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대단한 물건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라. 이제 그렇게 이미 얘기를 40년, 30년 전에 했다는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흙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등소평은 그걸 본 본 거죠. 거죠. 예. 그래서 뭐 결국은 시력이 실력이다. 네. 그래서 그 시력이라는 게 0점이 뭐 2.0 이게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냐 없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소장님, 최근에 차이나 퍼즐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이 차이나 퍼즐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의 배경과 전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파악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독자들이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무역 전쟁, 기술 전쟁, 뭐 그 금융 전쟁의 역사 또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 뭐 그쪽을 주로 얘기를 썼었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제 한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낮게 보는데 중국이 미국과 맞상대를 할 정도로 저렇게 강한 이유가 뭐냐. 그에 대한 우리가 이제 답을 넣지 못하면 중국과의 경쟁이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차이나 퍼즐이라고 쓴 이유는 예. 중국이 AI부터 시작을 해서 저렇게 강한 이유가 뭔지를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그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외교 문제를 많이 해결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이제 중국과 협상을 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이제 우리는 뭐 망했다, 끝났다, 피 그쳤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최근 우리가 한 4, 5년 동안 그 얘기로 이제 뭐 많이 나를 이제 보냈지만 왜 지금도 멀쩡한지 그 팩트 체크를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해보고 우리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재진출을 하거나 가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거, 봐야 될 거, 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수천 년 동안 협상으로 단련된 나라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 그 부분이 좀 울림이 아주 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을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저기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네요. 오후 4시 30분 현재 경상북도 구미, 성주, 포항, 경주, 대구, 군위 그리고 울산, 광주 동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야외 활동 가급적 삼가시고요. 또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후 4시 30분 현재 경북 구미, 성주, 포항, 경주, 대구, 군위 그리고 울산 동부 지역에 폭염 경보 발효됐습니다. 야외 활동 가급적 삼가시고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장님,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50일이 다 돼가는데 지난주 소폭 반등했었거든요. 이번 주 주간 통계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주는 소폭 반등을 했는데요. 이번 주는 또 소폭 또 내려왔습니다. 이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네. 대책 발표 전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이 0.43%였는데요. 지난주가 0.14, 이번 주는 0.1%, 0.04%포인트 상승세가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달리는 속도가 좀 둔화됐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2주 전에는 0.12%였으니까 12에서 14에서 10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라고 하냐면 이제 이 두 지역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동구하고 마포구. 이 지역이 많이 올라서 6.27 대책이 이제 발표도 됐었고요. 예. 지난주는 성동구가 0.33%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이번 주는 0.24%까지 내려왔습니다. 등락을 거듭은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보자면 상승세 둔화는 사실 내려오는 속도는 좀 굉장히 좀 완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대출 규제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아졌냐?
심리가 개선이 됐느냐,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이제 집에 갔고요. 집 사려고 하다가 대출 규제 나오니까 집에 가서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요. 남은 3명이 자금력이 되거나 대출이 나오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 이 3명이 사면서 이제 신고가가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는 상황이니까 여전히 대출 규제 효과는 지속은 된다. 하지만 약발 자체는 처음보다는 좀 약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경기 인천은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경기는 0.02에서 0.01%, 인천은 마이너스 0.04%, 지난주가 마이너스 0.02였고요. 지방은 뭐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1. 서울을 빼면 전체적으로는 뭐 조용한 약보합세 상황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파트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던데 거래량이 줄면 집값이 좀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징후가 좀 보여야 됐는데 어떤가요? 보통 이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거래량이 떨어졌다는데 왜 집값은 안 떨어질까라고 하는데 사실 네. 거래량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거래량도 좀 상대적인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6월 달이 이제 6.27 대책 발표되기 전에 집값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네. 6월 아파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2,000건이었어요. 12,001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볼 때 이제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만 5,000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거래가 잘 안 된다. 시장이 좀 조용하다. 10,000건이 넘어가게 되면 네. 굉장히 뜨겁다. 이거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12,000건이면 6월은 아마 난리가 났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뜨거웠군요. 많이 네. 많이 뜨거웠습니다. 이거는 최근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하더라도 10,000건이 넘은 달이 몇 달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뜨거웠는데 7월 아파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게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3,926건인데요. 이게 조사 시점이 계약하고 이제 30일간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30일까지 집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6월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12,000건에서 한 5,000건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네. 앞서서 제가 5,000건 넘어가게 되면 나쁘진 않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3,000건대에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 계절적 비수기에 6.27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에서 올 1월까지 거래량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얼어붙거나 또 완전히 꽁꽁 뭐 안 된다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요. 뜨거운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평균 정도의 상승률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분위기 자체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살 사람은 사는데 6월처럼 10명이 샀다면 지금은 한 3명 정도만 사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세 시장도 한번 분석해 주세요. 전세 시장도 최근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전세 가격이 뭐 꿈틀댄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고요.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은 6.27 대책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나오는 것들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막혔거든요. 한마디로 세입자를 전세 끼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는 분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리는데요.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도 매매 시세 전용 59 같은 경우 매매 시세는 43억 정도 하는데요. 최근에 전세는 9억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을 맞출 때 입주하는 아파트인데요.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6억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강북 쪽에 가게 되면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별 온도 차이가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근 2020년에서 2025년 5년간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올해가 제일 많습니다. 물량이. 그 얘기는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네요.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북 지역은 벌써부터 조금씩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더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정부가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대출도 규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세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또 월세가 강세가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월세가 좀 강세예요. 우리 월세 비중을 보게 되면 임대차 비중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임대차 그러면 아마 전세가 제일 먼저 아마 딱 생각이 나고 당연하죠. 월세 그러면 월세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가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월세 산다고 해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월세 비중이 6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 월세로 넘어갔습니다. 네. 세 집 중에 두 집은 이제 월세고요. 한 집이 전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이제 월세 시대로 진입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세 대출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전세금 올려주세요. 돈 없는데요? 그러면 월세로 주세요 해서 최근에 전세금에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되는 반전세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월세 시대는 좀 각오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택 시장의 문제는 결국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네네. 내년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공급분이 더 줄어든다고 말씀도 해주셨었고, 자 근데 정부가 성수, 목동 등에 있는 국유지를 개발해서 15,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까요? 일단 12일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국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 개발을 해서 청년 서민들 공공주택 15,000호 공급하겠다. 총 35,000호인데 2만 호는 기존에 있던 계획이고요. 15,000호를 신규로 발굴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왜 기획재정부지?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네. 저도 좀 궁금했는데요. 확인을 네네. 해보니까 국유지라든지 이거는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산이잖아요. 기획재정부가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국토부하고 상의는 해야 하지 상의는 않았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네. 개발은 국토부가 하더라도 네. 발표는 기획재정부가 했는데요. 이게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국토부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공급 대책은 아마 8월 말 전에 한번 나올 것 같고요. 예. 기획재정부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어디냐? 라고 본다면 성수동에 경찰 기마대 부지가 있대요. 저도 여기가 어딘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400가구 정도. 여기 왠지 뚝섬 근처일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쪽이고요. 네. 목동 쪽에 신정동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300가구, 광명시 철산동에 광명세무서에 200가구 이렇게 해가지고 15,000가구를 발굴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규모가 되게 작은 것들이 이렇게 이게 다 모여서 이제 15,000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서서 이제 집값 안정될까 효과가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네. 이게 처음 발표됐으면 아마 국민들이 좋은 데인데 라고 할 텐데 아마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디에 몇만 호 어디에 몇만 호 이게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 많이 하던 방식이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태릉부지, 태릉 시시부지 10,000호 개발하겠다. 과천 정부청사부지 개발하겠다. 18곳 정도를 발표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로 마곡에 하나만 되고 그 후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도 발표는 좋은데 진짜 하는 거 맞아? 우리 좀 지켜볼 거야라는 네.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는 우리 진짜 할 거야라는 실행. 액션을 좀 보여줘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가 또 여기도 작용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포함해서 9개의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오늘 발표됐거든요. 예. 오늘 발표된 대책인데 사실 윤석열 정부 때 발표된 대책을 좀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한 채를 사게 되면 그냥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2주택이 아니라 서울 집도 1주택.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도 있고 지방집도 각각 1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기존에는 이게 강릉이라든지 경주, 통영 이런 지역들은 빠져 있었는데 추가로 좀 추가 지역을 좀 해줬고요. 집값 기준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4억 원까지였는데 이번에 9억까지. 공시가격이 9억이면 시세가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지방에서 12억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광역시 아니면 쉽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인구 감소 지역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미 두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 사는 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경주라고 했잖아요. 경주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하나 더 사는 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 감소 지역 외 지역에 한 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더 사야 되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이런 혜택을 주는 거는 좋은데 제가 오늘 대책 발표되고 여러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네네. 당신 같으면 사겠냐라고 하니까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는 목적은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사는데 단순히 뭐 주택 수요에서 빼주고 세제 혜택을 좀 준다고 해서 굳이 지방에 아파트를 사겠는가? 더군다나 수요가 줄어든다. 인구가 감소된다는 건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늘어나는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 그러니까 그냥 새 주택수 빼주고 중과세 적용 안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뭐 5년간 양도세 면제라든지 취득세 면제라든지 DSR 면제 이런 추가적인 혜택이 좀 있어도 할까 말까인데 이게 이렇게 규제들 특히 지방에 2주택 가진 사람이 필요하면 3주택 사더라도 봐줘야 되는데 그건 또 인정 안 해준다고 하니까 예. 그런 점은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에 비해서 통이 커지기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아직 미흡하다. 저 같아도 공짜로 줘도 관리도 안 되는데 내가 또 굳이 내가 그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추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사실상 이게 증세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집값도 억제하는 일석이조 전략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가 되면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일단 보유세 부담부터 말씀드리면 한 40%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집값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강남의 반포자의 아파트를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올해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전용 84 1275만 원 정도 내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가 뭐냐면 현재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70% 정도 10억이면 공시가격은 7억 정도 되는데 이걸 9억까지 90%까지 2030년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현실화 발표인데요. 90%까지 올리게 되면 1845만 원 한 40%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번에 빼버렸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세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걸 건드린다.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세법 개정 없이 그냥 공시가격만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적긴 한데요.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도 그렇고요. 한 67개 정도 되는 행정제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공시가격. 그러면 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들도 현실화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의료보험도 더 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서민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세금뿐만 아니라 돈 낼 분야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예. 공시가격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네.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행정제재 검토에 포스코 ENC가 들어갔는데 이 불똥이 협력사와 계약자에게도 튀고 있다고요. 이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뭐 중소건설사 같으면 뉴스에 나오지도 않을 텐데요. 포스코 ENC는 도급 순위 7위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저도 이 정도 되는지는 몰랐는데 협력업체가 2,100곳이나 되고요. 네. 2차, 3차 뭐 장비 업체까지 더하면 수만 명이 이제 그 밥줄이 걸려 있는데 작년에 포스코 ENC가 외주비 그러니까 협력회사나 장비회사, 용역회사에 쓴 돈이 5조 9천억 정도 되거든요. 6조 정도의 돈을 쓰는 대기업인데 이게 행정 제재를 받게 되면 이제 사업에 문제가 되는 건데 제재 받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면허 취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허그에 주택 분양 보증이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분양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주택법을 보게 되면 제15조에 두 가지 조항이 있어요. 분양 사업을 하려면 대지, 땅 소유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허그에서 발급한 주택 분양 보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취소가 되면 이게 발급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분양 사업을 못 하게 되고 결국에는 건설업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질 것 같아서 정부도 아마 이 부분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잘 협의해서 사고 예방도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해 오신 소식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못 듣겠네요. 아쉽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성경의 경제쇼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희수였고요. 내일은 성기영 아나운서가 다시 돌아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네, 내일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